프랑스는 유럽 패권을 장악하였던 실로 막강한 나라였지만 4대 강대국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처지였기에 사슬에 묶인 사자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스페인 반란과 벨기에 독립 등을 계기로 점차 행동의 자유를 되찾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는 성공합니다. 프랑스는 사슬에 묶인 사자였지만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영국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러시아의 도움 덕에 이 처지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엑스라 샤펠 조약을 통해 승전국의 군대가 1820년 프랑스 땅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였고, 이태리 나폴리 및 스페인 반란 사건, 또 벨기에 독립을 거치면서 국제 정치 무대에서 행동의 자유를 되찾고 영국과 더불어 서방 강대국으로 완전히 인정받게 됩니다. 추 1850년대에 크리미아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서 유럽 패권을 잠시나마 되찾습니다. 다만 1870년에 프로이센에 패배하면서 프랑스의 꿈인 유럽 패권 정치는 유럽 패권 재쟁취는 물거품이 됩니다. 원래 나폴레옹의 혁명 프랑스를 박살낸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1812년 러시아 본토 침공 시기에만 러시아가 열일한 게 아니고요. 50만 명 규모의 대군을 잃고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나폴레옹은 다시 40만 명 규모의 강병과 강력한 포병대를 갖춘 대군을 형성하였으나 러시아의 막강한 육군력을 중심으로 뭉친 반프랑스 연합군은 일련의 사투 끝에 나폴레옹이 다시 건설한 군대를 분쇄하는 데 결국 성공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막상 무너진 이후 러시아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러시아는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곧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한 러시아는 프랑스의 국력 회복과 강대국 복귀를 적극 지원합니다. 영국이 주장하는 유럽 내 세력 균형의 재창출이라는 것은 유럽 대륙 강대국끼리는 피를 흘리며 열심히 싸우고 영국은 이 틈을 타 광범위한 해외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얘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국 깨달은 것입니다. 다만 크리미아 전쟁을 겪으면서 자신이 호랑이를 키웠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5대 강대국 중에 러시아가 최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는 인류의 문명은 유럽 본토에서만 피어나는 화려한 꽃이었고 유럽 대륙 지배의 본체는 뭐니 해도 육군력입니다. 영국은 해양과 무역을 지배하며 엄청난 규모의 해외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였지만 크리미아 전쟁의 패전으로 러시아의 패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러시아는 강력한 육군력을 기반으로 전 유럽을 호령하는 유럽의 헌병이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들은 자신의 여건에 따라 영국과 러시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1870년대를 거치면서 독일 제국 또 미국이라는 실로 막강한 나라가 2개 더 등장하지만 이들이 확실히 자리를 잡기 전에는 영국과 러시아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둘의 세력 다툼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거문도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러일 전쟁도 영엘 동맹을 등에 업은 일본이 러시아를 격파한 전쟁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을 독일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 문제는 독일 연방을 창설하고 양대 게르만족 강대국이라 할 수 있을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두 강대국에 독일 연방을 이끄는 역할이 부여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이 두 강대국 중 실제로 강대국 대열에서 탈락까지 한 유일한 5대 강대국은 오스트리아입니다. 반면에 독일권을 다 장악한 프로이센은 유럽의 주요 강대국 중 하나다를 넘어 유럽 최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프로이센은 빈 강화 회담에서 프랑스를 견제하는 주역할을 부여받게 되면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라인강 주변 지대인 라인란트, 베스트팔렌 등을 얻게 되면서 국가의 클래스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라인강 주변을 차지하게 되면서 프로이센은 사실상 게르만족 단일 국가로 탈바꿈하였고, 무엇보다 유럽 대륙 산업혁명의 현장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산업혁명의 중심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이 이토록 강해진 근본적 원인은 본인들이 제대로 된 근대 시민사회 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아본 프로이센은 구시대적 신분사회를 개혁하여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직시하였기에 근본적인 개혁을 시행합니다. 시민들에게 영업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등을 호하였고, 이는 근대 시민사회 형성에 필수 불가결한 기반을 창출하게 됩니다. 또 칸트의 철학 등을 반영한 교육 및 학문 개혁을 시행하였기에 1830년대에 이르면 프로이센의 베를린은 파리를 이기고 유럽의 학문 및 과학의 중심지로 올라서게 됩니다. 프로이센이 독일권을 다 집어삼켜 독일 제국으로 성장하고 독일 제국이 두 번이나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워도 거의 이길 뻔했던 괴물 국가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은 20세기 이후 사실 과학기술력과 산업력이 국력의 본질임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영토와 인구, 또 자원이 제일 중요하던 시절에는 프로이센은 러시아에게 냉정히 말하면 절대로 상대가 될 수 없었지만 점차 과학기술 등이 중요해지면서 독일 제국은 러시아보다도 강한 나라로 올라서게 됩니다. 5대 강대국 중 하나였던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에게 패배하여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왕국으로 변화하였고 유럽 최강대국인 독일 제국의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제국을 유지하였으나 1차 대전에 패배하게 되면서 아예 약소국으로 전락해 버렸는데요. 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등이 분리 독립하면서 이중 왕국이 분해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왕국으로 변화하였는데요. 이는 제국 내에서 게르만 민족의 지배력이 약해지게 됨에 따라 할 수 없이 헝가리인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치명적 약점은 크게 두 개로 언급되는데요.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다민족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일 강력한 지배민족인 독일인조차 인구 비중은 25%에 불과하고 헝가리인도 18% 정도에 불과합니다. 3위인 체코인도 9% 정도에 불과하고 대충 비슷비슷한 비중을 가진 소수민족들 8개 정도가 더 붙습니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의 출현을 매우 방해하였는데요. 이유는 합리적 외교 정책이나 재정정책, 산업발전 정책 등을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역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종족이기주의의 항쟁이 이어져 갔기에
그렇지 않아도 낙후한 상태에 있던 이중왕국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 일로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제국이든 아니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왕국이든 이들을 몰락시킨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은 근대 시민사회를 창출해내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의 힘은 너무나 막강하여 세속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구귀족의 개혁에 대한 저항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물론 황제도 그다지 능력이 있지 않았고 분파 세력 간의 항쟁은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메테르니히조차 행동의 자유가 인정된 외교 영역을 제외한다면 음모와 당파 싸움에 맞서느라 날새야만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지배층은 근대화를 앞당길 개혁을 실시할 생각보다는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는데요. 예를 들면 수도인 빈에 공단이 생기면 프롤레타리아가 많이 모여들게 되고 이는 혁명의 위험성을 높인다 하여 수도 빈에는 공단을 설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구도를 이해하시면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